안녕하세요. 일상심리사 2급 심리상담 이론 제5과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과 형태주의 상담 이론을 할 건데요.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많은 상담 이론이 있죠. 그래서 그 상담 이론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정신분석 상담 이론, 그리고 개인 심리학, 인본주의, 행동주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인지상담까지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존주의 상담과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건데요. 거의 이제 심리 상담 이론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요, 대표적인 학자로 빅토르 에밀 프랑클입니다. 보통 이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는 신경학자, 심리학자라고 했는데요, 빅터 프랑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철학에 가까운 심리학을 다룬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클 같은 경우에는 1959년에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저서에서요,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어떤 삶의 존재의 의미,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죽음을 막 맞으면서 그 수용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도 보고 자신을 찾아가면서 실존주의의 상담 치료에 어떤 그 핵심 주류가 되는 이론을 제기하게 되죠. 따라서 이 실존주의 상담 치료의 핵심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 상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를 통한 치료, 즉 로고테라피라고도 하죠. 그것으로 이제 발달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철학에 가까운 이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재미있으면 한없이 재미있을 수 있고, 따분하려면 아주 따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치료이기도 한데요. 딱 이렇게 내담자들을 만나면 이제 그 각각의 내담자들이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내담자들에게 어떠한 상담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물론 뭐 A에게는 A의 이론을, B에게는 B의 이론을 이렇게 적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통합 이론 이런 것들을 상담 이론 실제에서 또 다루기는 할 건데요. 이 이제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삶을 다루는 삶의 의미를 또는 죽음과 함께 다루는 이러한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오할 수 있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실존주의 상담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터 프랑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 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 기술보다는 인간 그 자체에, 인간 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상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제 상담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상담의 많은 기술이 요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앞서서 있었을까요? 특히나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인지상담 이런 거는 많은 이제 그 개념과 다양한 상담 기법들이 제시가 되죠. 그러면서 내담자의 어떤 행동적인 변화가 눈으로 보여지고 그것들이 이제 측정이 가능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는 상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 전에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라든지 지금 이제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측정되지 않고 인간 그 자체를 다루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상담자 자체가 많이 훈련되거나 아니면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내담자도 상담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담 적용 이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내담자를 이것은 변화시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본주의 상담이 후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그래서 상담자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뭔가 변화를 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상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선택의 주체로서 내 자신은 실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의 근거에서 자유에 대한 이 자유에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 책임에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그 상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요.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어떤 상담 기법이 눈에 보여지는 과제를 준다거나 뭐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그 존재, 이 자체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기본 개념 때 하겠지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주의에서의 어떤 불안의 원인은요. 인간이 살면서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왜 불안할까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죽음을 연구하면서 죽음이 불안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당장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죽게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삶에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죽음을 이제 생각하고 죽음을 시간을 아는 그 순간 나의 태도는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안의 원인은 인간의 불안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에 대한 유한성, 이제 죽음은 분명히 오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잠깐 1, 2초라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필름처럼 쭉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치의 존재는 무엇인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실존주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철학적인 인문학에 바탕을 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존재와 책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전제로 출발하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또한 이제 정서적 장애는 이러한 이제 삶의 존재, 의미 이런 거를 찾지 못하는 이런 능력이 없는 데서 과연 내가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신경증적인 이런 병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장애의 원인은 바로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실존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이런 것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존적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삶에 있어서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내담자와 상담자 자체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존, 삶의 가치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후기 때 이제 그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제 이렇게 낳고 키우다가 자녀들이 내 품 안에서 다 출가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결혼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니 뭐 이런 여러 자녀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제 캥거루족들도 있는 반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부모는 어떠한 느낌을 갖느냐. 나는 이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인간의 인생이야, 삶이야,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을 앓게 되고, 이런 것이 심하게 되면 병리를 가져오게 되고 실존적 신경증을 가지고 오게 된다. 뭐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 인간관은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 또한 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 또한 내 책임이다 라는 것이 실존주의의 인간관이죠. 그래서 내 본성을 이제 선택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존재할 것이냐라는 것이 실존주의의 인간관이고요. 인간은 누구나 따라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경증적 어떤 병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감 확립과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한다. 인간은 이제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요. 따라서 인간은 죽음이나 비존재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히 불로장생해,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건강한 사람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죽음이나 비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죽는 거는 언제나 죽지만 그 죽음은 언제일지 몰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는, 이런 것에 인간관을 바탕을 두면서 이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래서 자신을 초월할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요 개념입니다. 실존주의의 주요 개념으로는요, 실존적 조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강한 있어서 존재적 가치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것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식, 그리고 진실한 인간, 즉 건강한 인간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성격의 발달적 관점, 이런 것들이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은 주요 개념이 딱딱 어떠한 A는 B이다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딱딱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그러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개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적 조건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내가 존재적 가치를 느끼고 그럴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에는 죽음과 비존재, 내가 죽는 것과 이 세상에 없는 것에 대한 것의 어떤 조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책임, 그리고 삶의 의미성, 그리고 내가 실존의 존재를 하되 어떠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고독과 소외, 이런 것들의 어떤 조건들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존적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죽음과 비존재입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아까서도 얘기했지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요, 철학적
어떤 상담 이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의 어떤 우리 그 입구에 철학의 동굴에 들어서는 입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은 삶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잘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기본 조건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하면 죽음과 비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즉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는 뜻이죠. 비로소 모든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 그 없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의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음과 삶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은 어떤 삶, 참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 존재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실존적 조건 첫 번째, 죽음과 빈존재에 대해서는 뭐 필기 시험 문제에도 이 그 실존적 조건 자체를 4가지 중에 하나의 지문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존적 조건입니다. 자유와 책임이에요.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인간은 우리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하고 또한 그 선택의 책임은 또한 자신이 진다라고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자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가졌지만 이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것 또한 내 자신이고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 또한 나 자신이다 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실존적 조건 두 번째, 자유와 책임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성인데요. 우리 인간은 독특한 특성으로 삶의 중요성을 향해서 그 어떠한 목적을 정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죠. 여러분들 지금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요. 학점을 잘 받으려고요. 학점을 잘 받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네, 취업을 잘하려고요. 취업을 잘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러면 뭐 좋은 곳에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함이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입니다. 예, 결국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나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삶의 중요성을 향해서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저는 개인적인 저의 목표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따라서 살아가는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빈둥지 증후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질병이 오기 전의 상태인데요. 왜 이런 게 생기는 거냐면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를 잘 돌보고 이제 뭐 출가를 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다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의미가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디프레스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실존적 조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것을 창조할 때야말로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나의 삶의 의미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조건 세 번째, 삶의 의미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실존적 조건 네 번째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돌, 무의미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관계와 관련된 그 개념인데요. 자, 관계와 관련돼서 정신병리가 생기는 실존주의의 어떤 원인은요, 실존적 소외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적인 면에 있어서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 인간은요, 소속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나의 가치를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를 찾겠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내가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함께였으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제 그 함께하는 사회적인 어떤 소속의 욕구를 가진 이러한 그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은 당연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적인 소외를 느낄 때 실존적인 소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 병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내적 소외죠. 내 스스로가 통합되지 못하고 유리된,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몰라. 뭐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개인 내적 소외, 나에 대한 어떤 통합 자체, 나 자아를 잘 모른다면 어떤 고독하고 실존에 대한 무의미, 실존에 대한 소외를 가져올 수 있고 병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인 소외예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이제 그 나랑 어떤 나의 노력과는 이제 무관한 이런 건데요. 타인들이랑 연결된 거예요. 물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무관 안 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타인과 연결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이것은 이제 개인이 스스로든 아니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이유로 이런 실존적인 소외로 인해서 어떤 고독함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존주의의 어떤 실존적인 첫 번째 조건의 개념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실존적 조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실존적 조건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떠한 실존의 방식을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존의 방식에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주변 세계와 공존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이러한 방식대로 실존해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주변 세계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환경들입니다. 즉,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어떤 의식주, 이런 충동, 본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존의 세계는요, 우리 인간관계에 이제 나아가서 인간관계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들만이 특이하게 갖는 대인관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의 세계.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만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고유의 인간이 갖는 특성 중에 대인관계의 영역을 우리는 그 방식으로서 공존 세계라고 실존주의에서는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 실존의 방식 중에 고유 세계인데요. 내가 갖는, 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고유한 나만의 세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영적 세계인데요. 인간이 또 독특한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영적, 즉 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는 이 믿음의 세계, 즉 이상, 이제 각자가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대한 이상적인 세계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영적이나 종교적 세계,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실존적 그 가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
세계로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세계와 공존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이런 실존의 방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상담의 세 번째 주요 개념으로서 진실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라는 거죠. 이제 딱 떨어지는 어떤 이런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은 우리가 지금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출연한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학자 화이트인데요. 이 이야기 치료 또한 이런 어떤 이제 실존주의 어떤 상담 이론의 그 근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특이한 어떤 이제 이야기 치료는 그래도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실존주의는 눈에 보이는 명확히 학습할 수 있는 개념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내 내부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인간이다라고 개념 짓습니다. 따라서 실존적 공허, 내가 지금 현재 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의 어떤 공허함을 극복하는 힘,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인간이라 함은 진실적 존재, 즉 우리를 정의하고 긍정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것이든 노력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인간의 반대말은요, 실존적 죄책감, 즉 비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존적 죄책감, 즉 진실한 인간의 반대말은요, 존재의 자각에 대한 상실이에요. 내가 지금 왜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함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빈둥지 증후군이 점점 심해졌을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 라고 그런 자각이 상실된 사람, 상실된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 병인이다. 즉 진실한 인간의 반대말, 실존적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심리적 병인의 요인이다 라는 것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바탕입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말하는 성격의 발달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유아기부터 진실한 성인으로 발달하는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실존주의 치료자들도 역시 지금 쭉 정신분석학 이론 말고 지금까지 해온 상담 이론들을 토대로 한 것처럼 현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 과정 중에 실존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대처 방식 또한 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가장 순수한 단계에서부터 반항하면서 무언가 결정하게 되고 관습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학습하고 변하면서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 이러면서 성격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순수 단계입니다. 순수 단계는요, 자아와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유아기. 자, 비교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의 성격 형성은 우리나라 나이는 한 7세죠. 5세 이전에 성격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실존주의는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 즉 순수 단계네요. 여기 이전에 유아기의 실존 단계를 순수 단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우 순진한 삶의 상태, 백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면서 자아가 자의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반항의 단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드디어 투쟁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통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대표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발달 단계를 본다 그러면 한 아동기 학령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세계에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책임 의식은 부족한 이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 단계입니다. 결정 단계는 부모로부터 독립적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단계죠. 청소년기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반항 단계에서 추구했던 이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도 좀 자각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모습도 보이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관습의 단계입니다. 관습의 단계는요,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삶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제는 좀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으로 오는 이러한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인 관습에 어느 정도 또는 가치에 순응하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관점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노년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조의 단계로 이어져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존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을 보겠습니다. 특별한 상담 기법이 딱딱 떨어지는 개념의 상담 기법은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세 번째는 의미 발견하고 추구하기. 네 번째는 자유 경험하기. 이러한 상담 기법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치료입니다. 의미치료는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이제 결여된 채 살아가는, 내가 왜 살지? 저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기법인데요. 이런 이제 그 내담자들 성격 중에서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요인,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자각하게 하는 이러한 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생 자체를, 실존 자체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단계인데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에 자신의, 그러니까 그 내담자 삶은 스스로 달려 있고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큰 시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가장 한계 상황으로 놓여지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죽음을 딱 직면시키고 이제 현재 죽음이 맞닥뜨려 왔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이제 인식을 시키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삶의 존재를 알아가게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겠죠. 그렇다면 자신의 소망을 이제 자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하려고 하고 실존의 가치를 느끼면서 존재하려고 하는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과정은요, 내담자들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담사에 굉장한 많은 훈련과 기술,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그렇지만 이론에 대한 어떤 그냥 파악, 그러니까 죽음을 아무 내담자에게 직면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자각시키고 이랬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내담자에게 잘 맞는 의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번째는 이제 자유 경험학인데요. 내담자가 자유롭고 정직하게 현재의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에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비난하거나 억눌리지 않게 자유로운 분위기 내에서 이 현재의 이런 감정,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이제 이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는요, 내담자가 타고난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경향성을 쭉 잘 이어나가는데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 자체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면서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장애의 원인이 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상실이나 아니면 논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게 아니야, 뭐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은 따라서 초기와 중기, 종결로 나누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탐색하겠죠. 탐색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라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존적 태도,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어떤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명료화, 정리정돈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이러한 명료화 단계가 바로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명료화가 끝나면 직면을 하겠죠.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다른 경우 상담자를 통해서 상담자가 이제 이렇게 다름을 인식시켜 주겠죠. 바로 직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하도록 그래서 통찰을 도울 수 있도록 이럴 때 이제 비난하거나 억지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서 이제 그 상담의 이제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중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통찰을 했다면 행동해서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는 종결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존주의 상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철학적인 상담의 이론에 가까운 내용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주의 상담은요, 프리드리히 펄스가 주요 학자입니다. 자, 독일의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 치료사입니다. 형태주의는요, 각 부분은 관련 없지만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나 아니면 하나로 이제 지각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형태주의 심리학은요, 보통 우리가 게슈탈트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됐어요. 여러분들 게슈탈트 하는 것이 바로 이 형태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트하이머가요, 기차 여행을 합니다. 하루는 기차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바깥을 보거든요. 근데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런 그 환경은 어때요? 나무만 보이기도 하고 강만 보이기도 하고 풀만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체 이 세상 넓은 배경 중에 일부이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기차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일부이고요. 이런 데서 그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펄스의 아내 로라 펄스와 함께 게슈탈트 요법이라고 하는 이 심리치료 형태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형태주의 그 상담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게슈탈트, 즉 전체, 형상, 형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독일어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가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어떤 그 하나하나 산만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의 어떤 게슈탈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팔, 다리, 목 뭐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유기체, 우리가 하나로 모두 이루어진 인간 그 자체의 욕구나 감정, 즉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를 만들면서 어떤 그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하려고 하는, 지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형태주의 상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과는요, 우리 인간은 서로 부분들로 되어 있지만 부분 따로따로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져서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바로 인간의 그 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구성된 혼합체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속한, 우리가 속한 우리 환경의 일부분인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환경과는 또 떨어져 살 수는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그 감각이나 사상, 정서,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고,
이 잠재력 또한 우리가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과거나 미래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요. 현재에서만 그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개체 하나하나 따로따로의 모든 장을 우리 형태주의에서는 전경과 배경, 조금 이따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화에서 지각을 하는데요. 개체 따로따로라고 하는 의미죠. 자신의 현재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형태를 지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목이 굉장히 마른 사람일 수 있겠죠.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은 현재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내 지금 현재 욕구에 따라서 그 형태를 자각한다라는 거죠. 지각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바탕으로 주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과 배경이 있고요. 게슈탈트의 법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과 접촉의 주기, 미해결 과제, 성격 변화의 단계,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 있으며 환경과의 접촉 장애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경과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좌측에 보여지는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하얀색이 컵으로 확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 그림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컵으로 보인다는 가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그림이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컵으로 보인다는 가정하에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관심 있는 부분, 즉 이 하얀색 부분의 컵이 바로 전경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부분, 즉 사람이 마주 보인다고 보여진다고 느끼는 이 검정색 부분이 바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컵이라고 보여질 때.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경을 제외한 관심 밖으로 물러나는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죠. 하얀 부분이 내가 지금 컵으로 보였기 때문에 나머지 흑색으로 보이는 이 그림들은 지금 물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배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형태주의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요, 이제 건강한 개체와 불건강한 개체로 분리하는데, 건강한 개체라 하는 것은요, 이 전경, 즉 아까 하얗게 보이는 그 컵이 전경으로 분명하게 떠올리는 이러한 경우고요. 불건강한 개체라고 하는 것은 전경과 배경이요, 명확하지 않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상담 이론의 상담에 접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개체와 불건강한 개체로 이제 구분 짓는데요. 그러면 게슈탈트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의 법칙은요, 유사성의 법칙과 근접성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공동 운명의 법칙,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유사성의 법칙은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안정적인 형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들 중에 노란색 사람이 하나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노란색 사람을 이제 특별히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요걸로 튀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노란색이지만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인지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이 다르네,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는 이런 비슷한 것끼리 한데 묶어서 인지하려고 하는 유사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성의 법칙인데요. 근접성의 법칙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보다는 서로 근접한 물체끼리 서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는 이제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가로로 2줄이 있고 세로로 2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보았을 때 어때요? 가로로 2줄 있는 거는 가로끼리 묶고 싶고, 세로로 2개 있는 건 세로끼리 묶고 싶잖아요. 이런 어떤 근접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속성의 법칙인데요.
연속성의 법칙은 우리 인간의 뇌는요, 급속하게 뭐가 변화하거나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떤 이제 그림처럼 여러 개의 원이 하나에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동 운명의 법칙인데요. 같은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요인으로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로 화살표가 있는 애들은 그 원들은 그 위로만 갈 거야 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아래 화살표는 아래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일 거야 라고 인지한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그 개념인데요. 알아차림과 접촉의 주기예요. 알아차림은요, 게슈탈트 형성, 그 형태와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접촉은 이 형태가 해소되는 것, 흩어지는 것에 관계한다는 거겠죠. 따라서 알아차림과 접촉을 통해서 전경과 배경은 교체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떠한 사건이 전경으로, 때로는 배경으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수시로 왔다 갔다 교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련의 사건을 계속 전경으로만 가지고 있다거나 계속 배경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알아차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구나 감정을 지각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떠한 형태로 형성하게 돼서 전경, 즉 주인공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행위나 능력이에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그 요소들을 내가 이제 생각나거나 알아차린다는 거죠. 전경으로 떠올린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경에 우리가 이제 그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기억이 안 돼서 너무나 괴롭기도 하지만 기억이 소멸됨으로써 인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억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전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접촉이에요. 근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알아차림과 접촉이 계속 이제 이따 주기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의 행위인데요. 에너지를 동원해서 실제로 환경과 만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럼으로써 아까 알아차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접촉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알아차림이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게슈탈트 형성에서의 해소의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경만 계속 있다거나 배경만 계속 있다거나 이러면 서로 교체가 안 되고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의 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징커라고 하는 그 학자는요, 알아차림과 접촉의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그 기출문제에서 이 단계 자체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커는요, 어떠한 이제 배경이 쭉 물러남으로써, 전체적인 배경이 물러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욕구나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이제 전경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제 전경이 알아차린다고 했잖아요. 알아차림. 그러면서 이제 알아차린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계속 전경 상태로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에너지를 동원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알아차림이 생겨나면 기존에 알아차렸던 그런 어떤 것은 밀려내고 새로운 것을 위로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숙제, 내일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될 숙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덮고 내일 해야 될 숙제를 시작해야 되죠. 오늘 해야 될 숙제 다 했다고 해서 다 했다 끝. 내일 해야 될 숙제 안 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알아차리고 내일 거 있지 하고 이제 배경으로 내리고 다시 내일 숙제를 전경으로 올리고
실천해서 과제를 실현하는 이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촉, 게슈탈트를 해소하게 되는 이러한 주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과의 교류를 통해서 알아차림, 즉 정경과 접촉, 해소 이런 거 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유기체가 성장해 나간다. 이제 이렇게 징코는 6단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으로 미해결 과제가 되겠습니다.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정경으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숙제, 내일의 숙제 있습니다. 오늘의 숙제 다 못했습니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내일의 숙제 시작도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물론 해결을 해야 되는 만큼은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일의 어떤 숙제에 대한 생각을 시작도 못하고 계속 배경에 밀어두고 이러한 이제 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정경으로 떠오르는 이러한 현상이 미해결 과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적용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어떤 그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알아차리는 이런 것이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의 변화 5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인의 심리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5개의 어떤 신경증을 벗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상증, 공포증, 교착증, 뇌파증, 폭발증 이렇게 5개의 어떤 신경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피상증은요, 그야말로 가면, 허위층이에요. 상투적으로 대하는 거, 거짓된 상태예요. 글쎄 인간은 누구나 대부분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너무 심하면 우리가 페르도나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어떤 이중적인 또는 이제 나 아닌 가면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규범에 따라서 피상적으로 만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의 회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잘 노출시키지 않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진정한 변화를 일어나게 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포증인데요. 공포증은 이제 연기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나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환경에 맞게 그때그때에 맞게 행동하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겠어요? 나의 욕구를 억눌러야겠죠. 억압해야겠죠. 그러면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제 층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교착증이 되겠습니다. 공경층이라고도 하죠. 내 욕구를 드러내고자 불안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자니 저것이 걸리고 저러자니 이것이 걸리고 이러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공포스러움을 느끼는 이러한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뇌파층입니다. 지금껏 억압하고 차단했던 나의 어떤 욕구나 감정을 내 스스로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너 그것 봐, 왜 너 그렇게 살으니까 지금까지 이렇잖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비난하면서 질책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에게 화나잖아요. 공격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굉장히 오히려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비참스러울 만큼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스스로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견되고 이런 사람인데요. 스스로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그래서 공격적이 보여지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폭발증이고요. 미해결 과제를 전경으로 떠올리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이런 불안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폭발하면서 전경으로 모두 다 떠올리면서 해결하게 되는, 비로소 5층의 어떤 신경층을 벗겨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부적응의 행동 원인으로는요, 각성 결여나 책임의 거려, 그 다음에 환경과의 접촉이 상실되면서 형태가 미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어떤 분노나 부정하면서 어떤 부적응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과의 접촉 장애가 생기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요소이에요. 그래서 내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투사는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고 융합은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향은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키면서 환경의 접촉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상담 기법으로는요. 욕구와 감정 자각, 신체 자각, 환경 자각, 언어 자각. 이렇게 이제 자각에 대한 것은 이제 실제 문제에서 이제 그 각각 묻는 자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보다 과장하기,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에 반대로 해보는 이러한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원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빈의자 기법은요. 이 형태주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없는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자기 이제 전체의 자기를 부분들과의 어떤 자기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실존주의 상담과 형태주의 이론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는 개념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어려우셨을 거고요. 형태주의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법칙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끝부분에 이제 개념 정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숙지하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